테이크 2. 네,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여러 증상을 거쳐서 결국에는 회복의 과정까지 겪으시면서 저는 작가님 스스로 그 과정을 전부 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네.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난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는 그 과정 완전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그냥 병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라고 해야 할까? 뭔가 그런 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되셨는지. 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감금되고 갇히고 자유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절박함에서 그러면 나의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일상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생존이죠. 네. 그런 어찌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네. 그렇게 되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뭔가 여러 사례를 많이 봐왔고 충분히 회복이 되신 분도 되게 많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어머니도 사실 비슷한데 이제 작가님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보다는 좀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인생을 그냥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그런 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도 뭐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그리고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빨리 대처하신 분들은 회복률이 70~80%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만성화가 돼서 10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증상 자체가 남아있게 되는 잔존 증상의 부류가 30%는 남거든요. 그래서 환청망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류가 당사자 연구라는 걸 통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 한 10년 고생했고 적어도 10년씩은 고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진 거고 급작스럽게 나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게 애쓰고 또 처졌다가 또 부모님하고 막 충돌이 일어났다가 힘들었다가 하다가 24살에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고 가족교육 받고 나서 좀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복이 있었는데 병원 일할 때도 만성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들의 한 70%가 상태가 이제 고마고마하고 음성 증상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저조하고 기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회복자들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저점을 마련해주면 저도 이제 부산에 있는 강의를 갔을 때 부산에서 정신요양원에 15년째 갇혀 있었던 분이 있었대요. 이제 그쪽에서 지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을 봤는데 동료 지원과 양성교육이라고 제가 그 양성교육자인데 거기에 자기 관리라는 프로를 제가 집필을 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은 분이 부산에서 요양원에서 15년 동안 그저 그렇게 지내다가 그 동료 지원가가 되셔가지고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50대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가르늦게 뭐 20대, 30대, 40대를 저조하게 보내다가도 50대 때 다시 회복되신 사례도 보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어머니 같이 또 가정이 또 지키면서 가정의 바운더리에서 또 살아가시는 분은 그나마 복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부류는 병원 전전하다가 버려지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병이 10년쯤 넘어가 버리면 가족들이 버리는 부류가 3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래되면 김병에 장사 없다고 가족들이 병원에다 보내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면회할 때 간식 한번 보내고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뺑뺑이 돌아요. 그래서 하스피털리즘이 돼서 이 병원에 저 병원 가다가 계속 뭐 3개월, 6개월씩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수급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이제 지방 같은 데나 요양원에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거기도 이제 정신요양원에 있는 시설도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또 의미 있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각자 처소에 따라서 이제 상태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위에 이제 회복이 잘 된 부류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사는 부류가 한 3분의 2쯤 되고 외래 진료 받으면서 나머지 한 3분의 1은 이제 병원 전전하면서 요양원도 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의 3년 이상 정신질환을 겪잖아요. 그러면 수급자 확률이 거의 한 60~70%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모든 장애인들 중에 수급자 비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 복지카드와 수급자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생애주기별대로 뭐 일반 직장 27년 하다가 작년에 저도 복지카드하고 수급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상태로 돼가지고 생활을 하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예. 정신질환자분들 중에 수급자가 많은 건 처음 예, 알았어요. 거의 뭐 70%가 수급자로 봐야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한 뭐 5년, 10년 넘어가면 거의 다 수급 아니면 복지카드를 받아서 나이가 한 40대 넘어간 사람들은 복지카드 받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국가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일상 살아가거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훨씬 잘 되고 그 혜택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최근에 그런 복지 네. 장애인이 되셨는데 저는 사실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정신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영화 찍으면서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10분의 9가 비등록 장애인이 아니 50% 정도인 것 같아요. 한 5~60%가 비등록 장애인이고 나머지 한 20~30%가 등록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 그만큼 이제 일자리 창출, 워크투게더나 이제 장애인 고용센터나 뭐 여러 가지 일자리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장애인 일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8시간 일하고 뭐 일반 기본 임금을 받으면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되게 몰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는. 네,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복지도 아는 사람이 찾아 먹고 다 혜택을 누리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복지카드 만들면 교통비나 지하철 다 공짜거든요. 네. 근데 교통비나 5만 원 지원되고 서울은. 근데 그런 것도 못 하고 뭐 영화나 뭐 문화시설 같은 것도 다 할인이 되거든요. 지하철, 기차도 다 되고 비행기도. 네. 근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죠. 예. 진짜 몰랐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냥 얘기하면서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 20살 초반 때 부모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네.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께서는 여기에 남아 계셨는데 네. 뭔가 저라면은 네. 미국이라고 하면서 그냥 저 타고 따라갔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서 혼자 저 남아지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10살 때 제가 10살 때 이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여동생을 데리고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이제 그 당시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이가 뭐 20살이 넘어서 못 간다고는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를 만약에 미국 데리고 갔을 때는 미국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총기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잘 놔두고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자고 누나가 저를 한 3~4년 정도 더 같이 있어주고 자고 누나도 미국 이민 갔고 그래서 큰 누나는 지방에서 벌써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다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27살 때부터 독립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30이 돼서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저 혼자 한국에 남아서 영주권을 부모님이 또 미국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저에 대해서 다 시민권자들이고 근데 저는 영주권 2번 다 포기하고 한국에 남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되셔서 사실 네. 충분히 미국의 영주권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질 수도 있고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미국에 가서 또 생활을 하려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27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 시민권자가 됐지만 10년씩 다 고생을 했습니다. 언어 배우는데 3년, 문화 배우는데 3년, 또 적응하는데 또 3, 4년 걸려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가가지고 60에 적응해봤자 미국에서 다 늙어갖고 은퇴할 나이인데 그래서 굳이 갈 이유는 없고 한국이 더 살기 좋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된 선택인 것 같네요. 네, 부모님께 또 이 나이에 가가지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 있고 또 자군나가 또 부모님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들이 훨씬 더 아들보다 우리 여동생하고 자군나가 부모님 복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누나들한테 되게 고맙죠. 고맙고 또 감사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누나 분들 큰 누나는 큰 누나 한국에 있고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히려 저 그 작가님 책인가 어디 글로 봤는데 그런 적절한 거리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봤어요. 저 많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딱 그걸 느낀 게 저도 이번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10년 만에 엄마랑 만나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러세요. 10년은 아니고 10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엄마는 5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있었고 예. 5년은 제가 학교 다닌다고 집에서 나와서 살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끊고 거의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번 올해 거의 처음으로 가서 엄마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였는데 엄청 싸웠거든요. 진짜 많이 싸우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한 얘기가 너가 엄마와의 어떤 거리감을 이번에 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갖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 책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도 그렇게 뭔가 미국에 가시게 되면서 분리된 생활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으셨던.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고 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했고 근데 불안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게 도움이 됐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도 감정 표출이 심한 가정일수록 재발률이 높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정신질환.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는 게 재발을 낮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게 케미가 안 맞는 경우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신체적 거리를 두면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게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기도를 하거나 마음을 더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떨어져 지내면서 그게 치유가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그 용서하는 가정들이 30살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원망은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다 치유를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뭔가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많은 가족들을 상담을 하는데 가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감정 표출이 심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떨어져 지낼수록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가 높을수록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든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를 보내가지고 부모랑 분리되게 20대부터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빨리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반독립주거, 독립적으로 가서 부모랑 빨리 분리를 시키는 게 부모의 또 정신건강의 문제는 가족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의사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떤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교육을 시킬 때도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고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바꿀 때
이제 선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변해야지 자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 체계가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분들도 혹시 그런 기간 동안 좀 네. 변화를 많이 하셨죠. 예,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바뀌신 게 아버지도 자기 성찰을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되고 아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어머니도 저에 대한 마음을 이제 불안도를 내려놓고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시면서 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셨고 아버지도 저하고 소통이 더 잘 되면서 이제 관여하거나 간섭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살 이후로 이제 스스로 혼자서 잘할 거라고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입장이 됐고 관여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 저는 또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또 생활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건강한 관계를 갖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2m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너무 붙어게 되면 애정의 관계로 인해서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관계가 생겨서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의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 그 부모님들도 다 노력을 하시고 작가님 노력을 하신 결과가 됐죠. 선순환이 된 거죠.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저도 부모님한테 좋은 마음을 품도록 상담받고 생활 관리하고 이러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좋은 타이밍에서 떨어진 거죠. 그때는 막 붙어 있을 때는 뭐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도 했어요. 너하고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제 못 사니까 너를 뭐 섬이라도 보내야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굉장히 이제 괴롭고 막 제가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내고 뭐 너무 화나가지고 뭐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손도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막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런 원망 같은 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저도 상담받고 치유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거리감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실 엄마랑 이제 뭔가 말은 가족을 챙기러 간다고 이제 가는데 오히려 뭔가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막 돌아오고 그렇죠. 이런 걸 겪을 때마다 내가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죄의식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곧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인데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하자니 또 죄책감이 생기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적절한 거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픈 가족을 돌볼 때는 가장 큰 게 이제 죄책감인데 죄책감 때문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또 오고 또 못해주면 또 미안해서 또 더하게 되고 이게 맞아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래서 내가 이게 강인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적절한 거리에서 도울 것만 돕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도록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래서 서로의 개인 사적인 영역을 너무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도 해봤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그 공동 부모가 있지만 사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나머지 공동 부모만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 11년 해봤는데 그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조율을 많이 했고 뭐 아프게 헤어졌지만 또 나중에 연애도 해보고 뭐 동거도 해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공동 부모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 사적인 부분은 자유를 주고 이제 존중을 해주면 그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네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작가님 유튜브 보면서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작가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이제 봤는데 제 당사자 가족 교육 이런 영상을 봤는데 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완전 내가 엄청 도움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강의가 네. 너무 좋고 지금도 이야기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상담받는 기분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는 네. 마음이 가지게 네. 되고 제 내담자 중에 네. 한 60~70%가 가족이에요. 아, 가족 상담을 주로 많이 해서 가족들이 위로를 많이 받고 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뭐 연결보다는 가족들이 훨씬 더 저를 많이 찾고 도움을 구해서 가족이 바뀌니까 당사자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막 가족이 불안하면 당사자는 5배 불안하고 가족이 너무 세게 나오면 당사자들이 눌려가지고 더 나빠져요. 그래서 부모들이 부드러운 인격과 말을 순화해서 따뜻하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경청해주는 자세를 가지면 당사자들은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가족 체계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가족 때문에 병원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영향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많은 걸 배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30살 30대부터는 네. 이제 증상이 없는 상태를 거의 유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 회복 그 수많은 노력들 덕분에 그렇게 네. 증상이 없는 상태가 되셨던 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발을 막는 걸 계속 했거든요. 20대 30대 사이에 재발이 계속 한 30~40번 왔어요. 1년에 한 4차례씩 조증도 오고 뭐 견저증 오고 환각도 오고 망상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환청도 들리고 사람들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오해도 오고 하면 약물 조절하고 생활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 해서 그때그때를 잘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계속 단축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고생하고 그 다음에 2주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3일 고생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정 표현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감정이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표현하기, 요구하기, 부탁하기, 거절하기. 그래서 거절하기, 부탁하기, 요구하기를 잘할수록 감정의 찌꺼기가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삼털 삼나라고 털털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그때그때 해소하고 표현하기. 이거를 하면서 그날 고통은 그날 풀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다 풀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생활 관리도 잘 되고 감정 표현도 잘 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평상시에 이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술김에 치중 진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술을 안 먹으면요. 알코올 중독도 제가 많이 아는데 그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안 먹으면 호인이에요. 평소에 말도 전혀 없고 되게 조용하거든요.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막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고 개차반이 되고 막 폭력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신질환도 미치면 그게 나오는데 평상시에 그걸 하는 거예요. 가장 치료가 되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고 기분 나쁜 걸 얘기하는 거고 불편한 거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화법을 가지면 돼요. 그걸 평상시에 해주면 정신적인 문제가 미쳐서 나오지 않고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말로써 언어화로. 그걸 하다 보면 계속 예방이 되면서 관해된 상태가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증상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작가님께서 그 과정이 어쨌든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제일 뭔가 힘들었던 네. 과정이 있으신가요? 힘든 과정. 뭔가 네. 그런 한청이나 이런 망상이 찾아오셨을 때 네. 주로 어떨 때 그게 나타나셨었나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오해 착각이 먼저 오거든요. 한창망상이 바로 오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뭐 눈빛이나 표정이 좀 불쾌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우울한 상태가 됐을 때는 세상이 뭐든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가 잘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힘들어질 것 같은 절망감이 오고 또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립이 되고 심리적 고립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안에서 세계로 파고들거든요. 그게 망상과 한창의 세계예요. 자기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과대망상하고 피해망상인데
그 중간에 의식의 수준이 있어요. 변해가는 수준이 있는데 그게 강화가 되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면서 열등감의 반동으로 과대망상이 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특별한 존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해칠 수 있잖아. 여기에 올라오면서 망상의 체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청각 기능에도 예민해지면서 오해 착각이 오다가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서 도파민이 올라오면 이제 환청에서도 왜곡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로 자기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스트레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촉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우울로 빠졌다가 극복이 안 되면서 정신질환으로 혈시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데 요 변해가는 단계일 때 약물 치료나 생활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요 단계로 안 넘어가고 끝나요.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자기 병식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작가님은 병식이 있으시니까 네. 그게 오기 전에 약물로 예, 약물 조절한다거나. 조절이 한 70%고 상담이 한 30%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치료진한테 가서 좋은 말을 듣고 온다거나 뭐 이런 상태라는 걸 체크받는 거. 수시로 이제 외래 치료를 가서 이제 전문의한테 주치의한테 이제 체크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통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 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혼자 꽁 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고 그랬을 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나 주변에 멘토가 있으면 그게 풀립니다. 정신질환으로 발전을 안 해요. 근데 소통할 친구나 멘토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오다가 짜증이 나다가 화가 나다가 뚜껑이 열리면 정신질환으로 발병하는 거죠. 네. 그럼 작가님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예, 상담은 제가 상담사고 옛날에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스스로 자가 치료 가능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스스로 내 감정 표현한다거나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해소를 하거나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나만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하죠. 예. 이 과정까지 오신 예, 게 연말에 많이 했죠. 너무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도 혼자서 한 건 아니고 많은 부분들 도움을 이분한테 뭐 상담사한테 받고 뭐 목사님한테 받고 뭐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받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나 뭐 가족이나 멘토들 통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수치를 해서 제거화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법을 가지게 된 거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예, 많이 만났죠. 젊었을 때는 좀 내향적이었다가 외향적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약간 내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 통해서 경험을 많이 했고 특히 또 책 읽기하고 글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한 10,000권 읽었는데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글을 쓰면서 책을 제가 4권 썼는데 책 쓰면서도 이제 많이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예. 그럼 책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럼 글 쓰는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일기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이제 25살 이후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수기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수기를 썼는데 그게 이제 25살에 이제 대한정신장애인 저 뒤쪽에 있는 상태인데 장애인 네.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제 수기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25살 때 이제 받고 저기에 저 수기가 이제 원료가 돼가지고 저기에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았다가 글로 내면서 첫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책은 이제 마인드 포스트에 글을 쓴 거를 하면서 또 제가 쓴 책을 해가지고 2권 책이 나왔고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3권 책이 나오고 또 4권 책은 또 부록으로 다른 책이 또 들어가서 또 내고 그랬습니다. 저 상패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네. 글을 쓰시게 되고 네, 저 상품에다가 저 가족협회에다가 수기를 내려고 그 글을 쓰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그 흐름이 네. 이렇게 작가까지 오게 만든 거니까. 네, 저 때가 1999년도인데 25살 때 이제 제가 그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20년 넘게 계속 글을 쓰시고 책도 읽으시고. 네, 한 25년 넘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글 읽고 책 읽으니까 뇌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운동하고 제가 이제 회복의 증거라는 책 이권 책에 썼지만 네. 그게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 그래서 이제 회복의 증거를 쓴 것 같이 5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뇌가 회복이 됐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만성이시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글이 안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계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 초기에 이제 거의 책 한 권에 한 챕터, 그러니까 책을 한 장 넘어가기도 힘들었어요. 거의 4시간 동안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거는 이제 조현병이 아주 증상이 심하면 집중력과 판단력과 기억력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IQ가 한 30 이상 떨어졌고 초기 때 굉장히 바보 상태 같이 멍하했거든요. 약부작용 플러스 증상 때문에.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법은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고 그다음에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 긍정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나중에 그 회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도 처음에는 네, 머리가 책이 안 못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재수, 삼수까지가 다 떨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체대를 지원했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23살에 학업을 다 포기하고 그때 노래방 가서 청소하고 계속 일한 거예요. 몸을 쓴 거예요. 태권도 사범하고 그러다가 33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3년 만에 저도 들어간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던 게 책 읽기 하고 글쓰기를 계속 훈련을 했어요. 연습을 무한반복했습니다. 어떨 때는 도서관 가서 10권씩 책 읽고 나중에 계속 트레이닝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보니까 나중에 조금씩 익히고 비슷한 계통의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잘 넘어가더라고요. 예.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럼 글 쓰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쓰기, 책 읽기가 전혀 안 됐죠. 그게 이제 그것도 못했는데 이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처음에는 책도 쉬운 책을 봐야 돼요. 만화책 처음에 만화책 많이 봤고 그다음에 소설책 좀 간단한 거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책부터 계속 보다가 조금씩 어려운 책으로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책 읽는 기간이 한 10몇 년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려운 철학책, 뭐 심리학책, 신학책, 뭐 정신의학책 이런 책을 나중에 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학까지. 네, 대학가도 가고 대학에서 이제 학업 우수상으로 이제 성적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때 33살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13년 걸렸어요. 13년. 진짜. 예. 저는 약간 가족들의 이런 같이 노력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네. 당사자의 의지도 좀 네, 중요한 의지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열정과 어머니의 부지런함을 물려받아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뭔가 인지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게 돼서 좀 약을 좀 센 거를 계속 드시고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인지 능력이. 그렇죠. 인지가 멍하고 떨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글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네. 이제 단어의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희망이라는 게 있으면 그 희망의 뜻이 뭐냐고. 뜻이 뭔지 알고 있던 네, 계속 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키우려고 막 엄마랑 공부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만큼 작가님 하셨던 10몇 년의 노력이 있어야 이렇게까지 가능한. 그리고 정신질환이 오래되면요 지적장애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많이 일했을 때도 이제 실제로 정신 능력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지적장애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10년씩 되면 IQ가 한 2, 30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80 정도 전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흔하고 조현병을 오래 겪다가 지적장애 플러스 조현병을 겪는 70 이하면 이제 지적장애거든요. 이제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조현병이 오면서 지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기 전에 좀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평상시 그렇죠. 더 떨어지기 전에 계속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지적 수준을 올려주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도 IQ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뭐 IQ 130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IQ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재보니까 9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나중에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재보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책 쓸 정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물이나 병의 증상으로 그렇게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고 증상이 오래되면서 현시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휘에 대해서도 느낌들이 다르고 표현력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음성 증상으로 인해서 감정이 둔화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음성 증상을 겪는 당사자들도 상담을 오래 해봤는데 계속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떠오르는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소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그 친구가 친구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몰라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상담을 한 4년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달변가가 돼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10분씩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발언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3명이나 생겼어요. 친구들하고 티키타카 잘하니까 저한테 이제 저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음성증상도 개선이 된 거죠. 상담이나 대인관계 소통을 통해서 음성증상이 좋아져요. 그건 약으로 되지는 않아요. 음성증상이 좋아지는 약이 지금 최신 신약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음성증상은 이렇게 공동체 훈련이나 상담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뭔가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되게 말로는 너무 간단하지만 예, 사실 되게 피나는 노력이 있어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굉장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도 학교 계속 떨어져가지고 포기한 거죠. 그냥 결국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예. 체대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몸을 쓰겠다고 체대 지원했는데 또 병 나가지고 또 입원하고 뭐 그런 슬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퇴원을 어쨌든 20대에 몇 번을 계속 반복하신 거죠? 네, 3번 반복하고 이태원 반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총 2년 동안 폐쇄병동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2년 동안 그러면 네, 계셨던 거죠? 총 기간만 2년인데 3년 동안 이상을 병원을 들락날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23살에 납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납병원을 다니다가 찻집 봉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일하면서 지역사회로 넘어오게 됐죠. 네. 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정신건강교육, 약물교육 이런 걸 네네. 받고 병식을 생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좋아졌죠. 네. 납병원이라는 제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서울 쪽에도 많이 돼 있고 납병원보다는 정신재활시설이 나아요.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은 네. 낮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취업 지원까지 해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이 한 70%가 취업합니다. 20, 30대들 당사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 단체도 많이 생겼고 정신재활시설은 또 사회복지사 중심의 단체고 당사자 단체라고 해서 난다, 파도선, 한정자, 마정자, 뭐 펭귄의 날개짓 뭐 이런 단체들 다 있거든요. 그런 당사자 위주로 하는 단체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단체에서 회복돼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인권 강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서울 지역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잘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역에는 좀 지방이 좀 안타까운 거는 서울 지역에 70%가 몰렸어요. 나머지 30%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은. 서울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네, 예. 부산까지만 와도 그래도 좀 있는데. 부산도 좋고. 네. 근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죠. 없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김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있는데 가끔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예, 거기도 프로그램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네, 작가님께서 한창 20대쯤이면 이제 2000년대 초반 네. 이런 이때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안 그게 좋았죠. 안 좋으셨을 예.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의 시선을 느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느꼈죠. 뭐 정신질환을 드러냈을 때는 일반 사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음. 거의 버림받은 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신병이 오래되면 뭐 또라이 미친놈 사이코 뭐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일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저의 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사 단체에서는 알렸지만 뭐 봉사했던 기간 당사 단체는 알렸지만 저의 일반 회사에서는 정신병력 안 올리고 일반으로 들어가서 적응을 하려고 해서 일반 회사를 다녔습니다. 네. 그런 시선을 이제 네. 어느 정도 인지를 그럼 하시고 하게 됐고 저 수기를 쓰고도 뭐 신문 기사 낼래 했때 안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내고 저는 일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봉사는 계속했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단체에서도 제가 정신병력 알리는 게 안 좋아서 조용히 지내고 뭐 다른 데서는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알리면 잘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신병 있는데 뭐 일한다 이러면 지금도 수군수군돼서 은따 당하다가 잘리겠죠. 일반 회사는. 그래서 그 편견은 지금도 여전하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저 상태를 받고 신문에 올리겠다고 만약에 하면은 올리실 수 있으세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신문 낸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신질환으로 알리는 건데 그 제가 책 쓰고 이제 신문사나 그런 기사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한 거지 저의 삶에 개인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편견을 각오하고 약간 편견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저의 개인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죠. 예. 예. 단지 뭐 이익이 있다면 뭐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로지 인식 개선을 위해 스스로 이렇게 뭔가 던지시는 느낌이 드는 책 썼을 때 가족들이 사실은 말렸습니다. 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진으로 병도 알리지 않고 너무 잘 일하고 있는데 굳이 정신병력, 과거병력 알려가지고 사회복지사를 관두고 작가로 활동하는 게 맞냐. 그냥 너가 먹고 살고 생활도 하고 병원 치료진으로 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가볍게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저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가족들한테 동의를 받고 냈죠. 뭔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뭔가 네. 정신질환에 어쨌든 이제 꼬리표 같은 프로표는 박상 붙어 다니죠. 그래서 당사자 사회복지사로 이제 각인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사자 그 신문에 내는 바람에 당사자 컨셉만 돼가지고 제가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고 사회복지사로서 병원에서 일한 전문가인데 당사자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당사자는 다른 뜻으로 이제 환자랑 동일시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존중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전문가로서 정식적으로 일을 한 정직원인데 그런 처우는 없이 그냥 그렇게 알려져서 속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사로서 조금 어필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 편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취업할 때도 책 쓴 거를 기록서에 적었거든요. 근데 책을 조회해 보니까 정신질환을 이겨낸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다 잘렸어요. 저기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30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책을 다 썼는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건 책 쓴 걸 딱 빼고 일어서 냈거든요. 바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청원경찰로 일했는데 책 쓴 거 빼고 넣으니까 바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력이 있으니까 태권도 사범으로. 그래가지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렸을 때 안 좋은 게 많지
좋은 거는 뭐 저는 뭐 이쪽에 계통의 일을 하니까 그나마 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는 거의 뭐 잡혀가는 거죠. 슬프지만. 예.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뭔가 인식 개선을 위해 하고 계시는데 그 인식 때문에 뭔가 하려는 일도 잘 뭔가 계속 떨어지시고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좀 다가오는 것 실제로 같아요. 저하고 제가 당사자 이제 사회복지사였지만 이제 그때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2019년도에 이정아 대표하고 이관영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관영 대표는 마인드퍼스트 대표가 됐고 이정아 대표는 파도선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의 등대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3년하고 접었거든요. 모임이 없어지면서 저는 개인 상담사로 남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단체가 있어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제 뭔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는 조직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편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당사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그냥 얘기도 하고 이런 촬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폭하는 느낌. 저는 이제 이 설정이 뭐냐면 일반 회사를 지원할 때는 안 좋은 거고 일반 정신 건강의 분야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드러냈을 때는 병도 시시하면 안 낫고 알리면 나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얼굴 한번 팔린 사람은 그냥 계속 좋은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고 정신질환이 걸려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많은 활동들과 일반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일도 하면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다.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 옛날에 제가 일반 회사를 도전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네, 거기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알려졌을 때는 제가 작년에 은퇴한 것도 아이러니하게 청원경찰로 일을 하다가 새로운 지점장이 왔어요. 그때 제가 명함을 준 거예요. 제가 그때 약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약을 하나 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리스페달이라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빼면서 유사한 청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말소리가 약간 오해가 되면서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현실감이 살짝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 안 되는데 명함을 주면서 내가 상담사고 내 정신건강에 뭐 책을 썼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은행 지점장이 볼 때는 청원경찰인데 가스총 차고 그걸 딱 주니까 뭐야 이 정신질환을 우리가 채용했네. 뭐 정신질환을 겪었던 사람 채용했네.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쪽 윗선에다가 얘기를 해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업자가 됐고 뱉어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잘 다니는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일반 회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불이익을 줘서 제가 나오게 됐죠. 네. 너무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사자 단체에서는 이렇게 알리는 게 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방송에서는 알려서 좋은 취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존버를 해야 된다. 이때는 알리면 안 되죠.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사회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울증 정도는 배려받아도 조울증, 조현병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거의 괴기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오해가 심하고 또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도록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죠. 예. 그런 경험이 있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나와서 이야기도 하실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걸 느끼셨을 때 좀 저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은 지금 얘기만 들어도 속상할 것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되게 속상하죠 사실은. 근데 사회적으로 근데 이해는 되죠. 제가 만약에 입장 받고 생각해봐도 그 미친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미쳤던 사람 좀 이상하다. 제가 하는 행동이 또 약간 튀었는데 미친 뭐 증상으로 또 오해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거는 싫어한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래서 저도 병원에 치료진으로 일할 때 병원 환자들의 치료된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좋지 않는 뭐 비하 발언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죠. 예, 왜냐하면 여기 치료진들은 또 병이 없다 보니까 병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편견이 없을 것 같지만 더 편견이 심합니다. 예, 정신병 환자들 대하는 태도가 뭐 똘, 뭐 알코올은 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똘이다, 콜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하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듣는 예. 거면서도 음, 현실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렇죠. 현실이니까 현실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더 인식이 개선이 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좋은 인식이 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많이 좋은 인식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저 당사자 가족이지만 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사실 뭐 엄마를 향해서도 음, 그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도 하니까 저 스스로도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좀 당사자 가족마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이야 너무 도와줘. 그렇게 생각을 네. 안 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죠. 그쵸. 좀 특이한 사람을 보고 저 조현병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길거리 가는데 젊은 친구가 홍대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저 음악 정말 특이하지. 조현병 환자가 지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젊은이들 사이에도 뭔가 개기스럽고 특이하면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재거리로. 예, 얼마 전에 며칠 전 그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기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음악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네. 딱 근데 또 막상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 평범하고 증상이 일어날 때 빼고는 그렇죠. 평범하죠. 사람인 맞아요. 일반적인데 거의 일반적이지만 이제 특별할 때만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은 예술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를 찍거나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서는 조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다가 조울증을 발병해가지고 뭐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오픈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조울증이나 뭐 기분 장애는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병이고 또 드라마 소재로 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네. 드라마도 있었고 네. 거기 나오는 이정은 배우가 제가 아는 누나였어요. 예, 저희 영화관 20대 때 같이 다녔던 누나인데 되게 마음 따뜻한 누나로 기억합니다.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 아 진짜. 예, 이정은 배우. 이정은 배우가 저한테 영어 책도 선물해주고 노래방 가서 같이 정말요? 노래 단체로 부르기도 하고 그때 20대 때 좀 친했었는데 한 같이 영화관 한 6개월 정도 다녔어요. 예, 과거 기억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인연이 또. 근데 그분이 이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네. 수간호사였어요. 네네네. 예, 거기로 나오셨는데 그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이 잘 안 됐다.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예. 이제는 좀 예. 메이저가 되고 네, 메이저십니다. 어. 예. 워낙 연기 잘했어요. 제가 그 누나 대학로에서 모스키토라는 연극을 했는데 그때 뮤지컬 할 때도 꽃 선물 해드리고 그랬어요. 예. 옛날 추억입니다. 연극도 그러면 하시고. 예, 연극 그때도 하셨어요 그분. 차관님도 연극. 저는 안 했고 저분은 연극 보러 갔어요. 초대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학로에서 뮤지컬 배우였었어요. 그래서 이정은 배우. 너무 옛날입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같은 역할로 정신병원 얘기하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제가 병을 알리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따뜻한 누나로 기억합니다. 예. 예. 신기하네. 역시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게 네. 이렇게. 네. 네. 커피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커피 드세요. 그래서 이제 네. 또 그렇게 파란만장한 20대를 이제 겪어오시고 30세부터는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태권도 사범으로도 이제 일하시고 그러시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내분이랑은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는. 교회 다녔는데요. 조그마한 교회. 거기에 이제 유년부 저는 교사였고 거기는 회계를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이어서 근데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아마 만나진 않았을 건데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의 어떤 경향성과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되게 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네. 결혼을 했는데 네. 제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물질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종교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우리 부모님은 다 리얼 크리스찬이셔서 굉장히 독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배우자를 이제 교회를 잠깐 다니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저는 신앙의 가치가 중요했고 그리고 여자부 전처가 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커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경계사 성격하고 우울증이 있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료도 안 받으라고 그러고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 11년간 했는데 처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부적응이죠. 그래서 일도 못 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간호를 계속 하게 되면서 제가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그리고 저보고 계속 돈 벌어 와서 집 사자고 계속 강요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는 누워 있고 또 집에 와도 누워 있고 밥을 안 차려주고 거의 뭐 산책을 또 내가 데리고 나가서 시켜주고 그런 걸 무한 반복하다가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아내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꾸라지면서 30대가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머금고 나중에 이제 상담도 받게 하고 약도 먹게 했는데 다 거부를 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고 마지막에 부모님 계신 미국에 가서 여행까지 시켜주고 마무리를 잘하고 협의 이혼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소송을 걸어서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7, 8개월을 마음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반반으로 끝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끝날 수 있는 거를 괴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을 딱 떼버리고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41살에 이혼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이 10년을 지금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예. 그리고 애도 없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아마 헤어지지는 못했을 건데 아이도 생기지 않아서 무자식으로 살다가 헤어졌고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 그래도 그 긴 기간을 참으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유로 내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 기독교 마인드로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누워있는 여자가 아침만 되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5번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이렇게 살려놓으면 오해 이제 사택도 시키고 뭐 기운도 붙들어서 살려놓으면 리셋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또 죽고 싶다라는 말 5번 해요. 눈 뜨자마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병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경계 성격에다가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때까지 돕다가 나중에 이제 처가로 보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예. 굉장히 저도 가족 입장이 오래돼봤죠. 그래서 인내하는 과정을 경험해보고 그때 좀 많이 연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저도 사실 지금 엄마가 그런 상황을 겪고 계셔서 좀 힘들 때가 되게 많은데 작가님도 11년 동안 예. 케어를 해오셨어요. 부모 자식은 혈연이지만 여기는 남이잖아요. 이게 님에다가 저만 찍으면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인 부부가 이제 자식이 없으면 바로 깨지거든요. 근데 11년 동안 진짜 힘들게 이어가면서 참아왔던 거 같죠. 예. 그리고 일을 안 하니까 외벌이로 거의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계속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모님께서 크리스천이신데 크리스찬, 예. 그 지금은 개신교를 믿고 크리스찬이 개신교 똑같은 기독교 신부가 되셨 가톨릭의 신부가 됐건 하다가
저는 포기하고 제가 개종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개신교로, 장로교로.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또 장로교 개종하고 큰 누나도 개종하고. 개종. 네, 제가 처음에 개종을 먼저 해서 개신교 구교에서 신교로 온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종교 바꿨고. 바꾸신 거고. 네, 천주교에서 개신교 전부 다.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개신교를 나와버렸죠. 태어날 땐 불교였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는 사실 종교 잘 몰라가지고 네. 뭔가 바뀌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바꾸죠. 네, 근데 이제 네. 그 어떤 우리가 답을 찾으면 인생에서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리가 뭔지를 생각했을 때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카톨릭은 신인 협력으로 협력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나가 협력해서 구원한다. 근데 개신교는 탈업 구원이에요.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그래서 탈업 구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이제 신앙 안에서 회복을 같이 경험한 거죠. 네. 지금은 그러면 개신교. 네, 개신교로 와서.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또 야간 대학도 다니시고. 네, 야간 대학 다녔어요. 그때 이제 네. 저는 다행히 공부할 기회를 찾아서 집이 이제 여기 신림동 저쪽에 살았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조금 떨어진 곳인데 네네네. 신림 1동 옛날에 거기가 신원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살 때 그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 야간 대학교 다니면서 4년을 다녔고 그래서 학점 은행제와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급 복지사를 3년 만에 붙었습니다. 3년에 공부해가지고 취업을 바로 했는데 병원에 이제 수원 쪽 안산 쪽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폐쇄병동 정신과. 네. 근데 이거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밤에 또 공부하고 주경야도. 대학도 그 사회복지학과 그 야간대 다닐 때도 낮에는 태권도하고 유아체육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경야도. 그때 체력이 되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체력을 키운 거죠. 20대 때 회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체력이 이 근육이라든지 이 체력을 키우니까 제가 활동성을 키우게 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또 계속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아내분도 케어하시고. 아내도 케어하고 집에 오면 누워 있으니까 이제 깨워가지고 산책도 2시간 시키고. 네, 그걸 반복했습니다. 정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고 막 힘든데 또 뭐 그래도 유부남 상태니까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려는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는 되게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방전된 상태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그 전부터 우울증.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연애할 때 반짝 좋았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침에 누워 있으면 저녁에도 누워 있고 뭐 거의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도 못 하고. 너무 안타깝죠. 우울증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결혼을 한 건가요? 거의 조금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많이 온 건 아니었는데 결혼해 보니까 진짜 그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일단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랬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딱 비슷하셨거든요. 딱 엄마가 딱 좋을 때 결혼하셨고 저 낳고부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있기도 하고 애초에 그냥 이혼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셔서 자식 있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많이 큰 상태에서 엄마가 아팠던 거라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 아팠을 때 이혼하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딱히 그렇진 않았어서 좀 약간 아빠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은 분명히 헤어지셨을 것 헤어지죠. 같아요. 저같이 됐을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저도 헤어진 거지. 자식이 있었으면 아마 안 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막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엎드려진 물이죠. 맞아. 예. 아마 저희 아빠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그렇죠. 다른 긴병의 사람이랑- 장사가 없거든요. 네. 10년만 길어져도 거의 다 정신과 아까 말했지만 병원에다 다 버려요. 가족들이 10년 넘어가면 이제 거의 만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지역사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오는데 저가 옛날에 아팠을 때만 해도 네. 그때는 병원에다 버려요. 병원에 버리고 나중에 좋은 병원에서 후진 병원 갔다가 나중에 요양원으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 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경우가 옛날 방식이면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세상이죠. 많이 그 여전히 편견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살기 좋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많이 좋아져서 당사자나 가족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재밌고 활동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이 온 사람들은 심각하고 재미없고 모범생적으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거워지면 뇌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날라리는 정신질환이 안 걸린다. 그래서 행복한 날라리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비결, 정신건강의 비결이죠. 예. 저도 행복한 날라리로 살아야겠어요. 그건 정신건강에 안 걸립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앞으로. 근데 정신질환 겪는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융동성이 없고 자기 틀에 매여 있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근데 그걸 다 타파하고 성격 개선이라든지 인간관계 소통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저 이거 배터리를 좀 갈아야 네, 될것 그렇습니다. 같아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잠시 끄. 네.